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박안서 작가의 아주 오래된 농담 연이어 읽겠습니다. 재벌가의 사는 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오래된 농담을 읽으며 재벌이 아니라서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구나 안도했습니다. 경호는 죽고 영묘는 남습니다. 그리고 영묘는 엄청난 시댁과 싸우려 해보지만 저항을 포기합니다. 시댁에서 제기하는 두 아들의 보장된 미래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영묘는 서서히 박제가 되어갑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아주 오래된 농담 박완서 눈뜬 죽음. 경호의 퇴원은 축제처럼 번잡스러웠다. 회사에서 경호의 동료뿐 아니라 중역까지 동원돼 이리저리 부산을 떨면서 짐을 나르고 퇴원 수속을 하는 걸 영묘는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퇴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여러 사람이 제각기 날칠거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통증 하나 없이 사지가 절단당한 것처럼 억울한 무력감에 빠졌다. 환자나 주치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영묘는 그래도 영빈이 주치의로서든 오빠로서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건네주길 바랐지만 진통제 처방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고 배웅조차도 안 해줬다. 송 회장이 건네준 봉투를 가지고 나간 비서실 직원이 한참 만에 돌아와 송 회장에게 봉투를 도로 내밀었다. 안 받아? 네, 워낙 완강해서. 아랫사람으로서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게 죄스럽다는 듯이 손을 비볐다. 송 회장의 얼굴에 사람을 비웃는 듯한 표정이 열지만 확실하게 스쳤다. 손질을 거절한 건 아마 오빠였을 것이다. 영묘는 자부심과 모멸감으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병원까지 와서 설치던 회사 사람들은 병자보다 앞질러 아파트 입구에 도열해서 마치 해외에서 굉장한 수주를 따내고 귀국하는 그룹 회장을 공항에 추력 나온 중역진 같은 표정으로 경호를 맞았다. 경호는 영묘의 부축을 뿌리치고 그 사이를 어색하게 걸어 들어갔다. 화려하고도 이상한 퇴원이었다. 할머니의 지시대로 경호가 앞장서 문을 열었고 영묘는 2미터쯤 뒤쳐져서 따랐다.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할머니와 흰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만 아니라 살갗도 일부러 광택을 낸 것처럼 반들거려서 한눈에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었다. 영묘가 입을 떼지 못하게 할머니가 소리 안 나게 쉿 하는 입놀림을 하면서 집게 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댔다. 그러지 않아도 집안엔 무거운 침묵이 눅눅하게 고여 있었다. 도사 같은 남자가 지시하는 대로 경호는 이제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의 절차를 하나하나 실수 없이 치르고 안방에 들어가 준비된 향을 피우고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웠다. 도사 같은 남자가 방석위에 앉자 할머니가 날아갈 듯이 큰 절을 2번 올렸다. 송씨가에서 할머니의 건의를 생각할 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영묘는 선택의 여지 없이 과학의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로 넘어왔다는 걸 실감했다. 영묘는 그게 싫지 않았다. 기적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광택나는 남자에게 108배인들 못하리야 싶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영묘한테까지 큰절을 시키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도사에게 큰절을 하는데 특권의식 같은 걸 가진 듯했다. 할머니까지 덩달아 빛나 보였다. 영묘에게 다과상을 드리라고 했다. 우리 사장님 피곤하실 텐데 나가십시다, 큰회장님. 하면서 남자가 일어섰다. 도사도 별 수 없이 아첨에 능하구나 싶어 영묘의 입가에 엷은 비웃음이 떠올랐다. 집의 평수와 구조는 물론 가구의 배치나 벽지 조명 등까지 전에 살던 아파트와 어쩌면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지 이사를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영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싱크대와 찬장과 장식장 속의 식기와 닭이, 찻잔, 크리스탈 등의 진열 상태까지 손에 익은 그 자리에 있는 걸 확인하면서 참멀미를 할 때처럼 미식한 불쾌감을 느꼈다. 영묘는 닭이와 더운 물만 대령했고 차를 적당히 우려내는 일은 할머니가 했다. 다탁 위에 칠보 과자 그릇 속에는 할머니가 집에서 해온 듯한 송화 다식이 아기 똥풀처럼 노랗게 웃고 있었다. 너도 걔 잠깐 앉거라. 이 할미가 소시적부터 섬기던 큰 스님의 제자이시다. 신통력이 큰 스님 못지 않으시지. 멀리 계룡산에 계시는데도 너희 사는 데를 환히 꿰뚫어 보시고는 당장 집부터 옮기라고 일러주시더구나. 방위와 충수, 길을도 함께 잡아주셨지만 하도 촉박해서 그건 어렵겠으니 좀 늦춰서 여벌로 하루만 더 길이를 잡아달라고 했다가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될 생각만 하냐고 어찌나 호통을 치시는지 꼭 내 정성이 부족한 걸 탓하시는 것만 같아 옴찔하고 돌아왔지 뭐냐. 그랬더니 누가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스님이 일러주신 조건에 딱 맞는 집이 마침 비어있지 뭐냐. 그런 게 신통력이라는 거 아니겠냐. 큰 스님 적부터 우리하고는 연대가 잘 맞아 내가 소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시더만 그 신통력에다 좋은 인연까지 작은 스님에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으니 이 늙은이 여생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 믿어도 되겠습죠. 할머니는 말머리를 도사에게 돌리며 소녀처럼 감기는 소리를 냈다. 신통력이라뇨. 큰 회장님이 금강경을 60번도 더 베껴 쓴 건 큰 스님도 탐복을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 집안에서 자손이 창성하고 제복이 따르는 건 당연하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터에서도 심신이 안정이 안 되면 경을 읽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영묘는 그들 곁에 엉거주춤 앉아서 입은 옷도 그렇고 머리 모양도 그렇고 도무지 스님 같지 않은데 스님으로 불리는 남자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남자도 영묘가 미심쩍어 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 영묘에게 건네면서 최도사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영함에도 포교원, 철학관, 옥명감정소 따위 아리송한 기관들의 이름들이 한문으로 들어있고 한가운데 최청하란 이름 석자 위에는 버젓이 도사라고 명기돼 있었다. 첫눈에 도사밖에는 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사라 칭하는 데 있어서는
일말에 신비감마저 사라져버렸다. 최도사는 작설차를 2잔 마시고 송화다식은 1개만 먹고 곧 일어섰다. 스님 바래다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갈란다. 좋은 꿈 꿔라. 아이들은요? 제가 이따 데리러 갈까요? 보내주실래요? 애비가 찾을 텐데요. 영묘는 서둘러 채도사 뒤를 따르는 할머니한테 다급하게 물었다. 할머니가 휙 돌아서면서 차갑게 말했다. 철딱서니 하고는 애비는 폐병이야. 아이들 위해서도 보고 싶은 거 참으라고 해라. 할머님, 그렇게까지 감쪽같이 속일 게 뭡니까? 네, 할머니. 영묘는 안타깝게 할머니한테 매달리며 부르짖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야, 시방. 애들은 애비가 털고 일어나 출근할 때까지 우리가 길러준다. 넌 그저 애비 병관이나 성의껏 잘하면 되는 게야. 며칠에 한 번씩은 보내줄 테니 그리 알고. 애비한테도 그렇게 일러라. 결에게는 부부가 너무 금실 좋은 것도 해로울걸요. 채도사가 가래침을 뱉듯이 더러운 농담을 찍 한마디 던지고는 할머니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영묘는 차가 단지 밖으로 사라진 후에도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 밖에 나온 김에 동네가 전에 살던 동네와 어떻게 다른가 찾아내려고 했지만 전에 살던 동네가 어떠했는지 거짓말처럼 생각이 나지 않았다. 전에 살던 아파트도 현대 아파트였는데 이사온 아파트도 현대 아파트였다. 전에도 대단지였는데 여기도 대단지인 듯했다. 앞뒤 좌우로 아파트밖에 안 보였다. 기분이 나빠지려고 해서 허둥대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습관적으로 숫자를 눌렀는데도 바로 찾아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 경호는 눈 감고 누워 있었다. 여전히 기운은 없어 보였지만 평온해 보였다. 영묘는 혼자 평온하지 않은 게 서러워 울음이 나오려는 걸 참고 이상한 것이 틀림없다는 증거를 찾아 이 방 저 방을 기웃댔다. 아이들 방의 침대와 실험과 소쿠리에 넘치는 장난감들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곤두서고 나동그라지고 흩어져 있는 것까지 그녀가 집을 비우기 전하고 똑같은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꾸며진 자연스러움에 소름이 돋았다. 포장 이사를 하면 화장대에 화장품 병들의 진열 상태까지 똑같이 해주고 간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이건 너무한다 싶었다. 영묘에겐 이 감쪽같은 이사가 마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공갈 협박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경호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깜빡 잊고 너네 집이 그렇게 잘났냐고 대들고 싶은 격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발을 구르며 안방으로 돌진을 하려는데 넌지시 가로막는 게 있었다. 안방 문 위 흰 벽에 붙어있는 부적이었다. 비슷한 부적이 주방 천장에도 화장실 문 위에도 붙어있었다. 그녀가 해득할 수 없는 주삿빛 한자를 둘러싼 선은 꼬불꼬불 섬세하고 장난스럽게 꼬여 있었다. 영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이윽고 속에서 뭐가 망가진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게 누그러졌다. 그건 재기불능의 무력감일 수도 있었다. 그녀 품 안에도 같은 부적이 있을 터였다. 어제 병원까지 할머니가 가져온 부적을 한 장은 경호 양복 주머니에 넣어주고 한 장은 브래지어 속에다 간직하고 있었다. 부적의 영검을 믿어서도 할머니가 시켜서도 아니었다. 마침 입고 있던 옷에 주머니가 없길래 잃어버릴 걱정 없는 데다
꾹 찔러 넣는다는 게 브래지어 속이었다. 그러고는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는 부적이 심장 근처에서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밖에 믿을 게 없는데 그걸 의심하고서 어찌 그 영험을 바란단 말인가. 그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송시가를 수호해온 초월적 힘하고 무조건 감응하고 싶었다. 양복 안주머니에 아무렇게나 넣어준 경호의 부적도 자나깨나 지닐 수 있도록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목에 걸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치 품 안의 부적과 무늬의 부적이 서로 감응을 해서 힘을 얻은 것처럼 영묘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 그녀는 혼자서 이를 드러내고 거품처럼 해프고 무의미한 웃음을 웃었다. 필사적인 희망은 고통스러웠다. 기필코 광신이 그것을 치유해 줄 것이다. 태어나고 편안한 날이 이어졌다. 반드시 나으리라고 믿는 것밖에 영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뭐든지 시댁에서 다 해주었다. 온갖 좋다는 약은 다 해보는 것 같았다. 한약도 있고 생약도 있었다. 영묘는 그런 것들을 때맞춰 먹이기만 하면 되었다. 냄새가 향기로운 것도 있고 역겨운 것도 있었다. 그러나 환자는 잘 받아먹었고 영묘 역시 그 약의 성분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모르고 믿는 게 신비감을 더했다. 얼마짜리 약이라고 어마어마한 약값을 알려줄 적도 있었다. 혹시나 복용을 소홀히 할까봐 그러려니 하면 그만이었다. 한약과 생약뿐 아니라 각종 영양식과 무공해 녹즙 같은 것도 시댁에서 해날랐기 때문에 영묘는 덮일 건 덮이고 차게 할 건 차게 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다고 생약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었다. 며칠에 한 번씩 이내 병원에서 간호사가 나와 주사를 놓고 갔다. 영양제라고 했다. 이런 걸 팔자가 늘어졌다고 해야 하나. 집안 청소하고 영묘를 시중들 가정부까지 시집에서 보내왔다. 영묘가 시집살이 할 때부터 시집에 붙박이로 있던 중년 여자였다. 그 아줌마는 김치거리나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영묘 먹을 걸 해주기도 하고 시집에 밑반찬을 날라다 주기도 했다. 영묘가 원하기 전에 뭐든지 다 알아서 해주었다. 영묘한테는 경호만 시중 들면 된다는 시집의 압력 같아 문득 안 입고 올 적도 있었지만 참을만 했다. 갈등할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마음고생이 없었다. 태어나서 영빈의 영향권을 벗어나길 참 잘했다 싶었다. 영빈은 단순한 주치의가 아니라 친정 식구이기도 했으니까. 영빈을 벗어났다는 건 친정과 시집 사이뿐 아니라 과학과 신비, 저항과 복종 사이의 갈등에서 노연한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죽음을 확실히 내다보는 의사는 아무리 명의라 해도 벗어나는 게 수였다.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시댁으로 보러 가면 되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한 뒤 영묘는 정말 경호가 결핵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경호도 자기가 좀 악성의 결핵을 앓고 있다고 믿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아이들 보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영묘도 아이들이 병실에 와서 날치던 생각을 하면 아이들을 부르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도 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경호의 소강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의 평화는
소중하고도 아슬아슬했다. 영빈이 문병을 올 적도 있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처남 내부간의 도리를 위해서 들르는 것 같았지만 영묘는 그것도 반갑지가 않았다. 누이를 바라보는 오빠의 치근해하는 눈길이 싫었다. 영빈이 다녀가고 나면 자기가 애써 엉구어 놓은 평화가 허구였다는 걸 들키고 만 것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수치감 같기도 하고 신성한 것이 부정을 타고 말았다는 공포감 같기도 한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럴 때면 이사를 했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데서 오는 이상한 이질감까지 도지려고 했다. 너무 똑같아서 낯설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다행히 이사 온 아파트는 근린 공원과 인접해 있었다. 단지를 만들 때 동산의 일부를 차마 다 밀어버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듯 내 귀가 직선으로 잘려나가고 가운데만 무덤처럼 봉긋한 공원이었건만 그 안에는 조깅 코스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간단한 운동기구들과 벤치를 갖추어 놓은 넓은 마당도 있었다. 그 밖에는 야산 그대로였다. 어느 틈에 겨울 가고 봄이었다. 봄날은 숨가쁘게 변했다. 흑빛 가랑잎 사이에서 보라색 제비꽃, 노랑 제비꽃, 금강 제비꽃, 남산 제비꽃, 온갖 제비꽃들이 피어나더니 인도를 싸바른 시멘트의 균열을 뚫고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다. 그리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고 지고 나면 봉긋한 동산이 일제히 파스텔조의 연녹색으로 몽실몽실 피어났다. 영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도처에서 아직도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고 너무 기뻤다. 숲속을 거닐다가 아무 나무에나 기대서면 땅의 왕성한 생명력이 나무를 타고 분출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크고 작은 분수였다. 모든 나무가 분수가 되어 연초록 물보라를 뿜는 숲은 황홀했다. 그러다가 나무와 자신을 구별할 수 없어지는 경지에 이르곤 했다. 다급하게 물오르고 있는 건 나무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다. 경호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삶은 계속될 뿐 아니라 때때로 가슴 울렁거리는 감동도 없으란 법이 없을 거라는 숲의 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니 고혹적이었다. 그러나 동산을 산책하고 들어오면 자기가 얼마나 생기 있어졌다는 걸 경호한테 숨겨야 할 것 같은 게 고통스러웠다. 경호하고 같이 산책하려는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기다렸군요. 미안해요. 바람 쐬고 왔어요. 예쁜 공원이 바로 지척에 있어요. 공원이 가까워서 이사하길 참 잘했다 싶어요. 가까이 와봐. 당신한테서 바람 냄새가 나는군. 좋은 냄새야. 얼마만인지 몰라. 직접 맡으면 더 좋을걸요? 같이 산책 나가볼래요? 문병 오는 사람마다 좋아졌다고 했다. 하도 몸에 좋다는 것만 먹고 소화도 그런대로 잘 시켜서 그런지 영묘 보기에도 경호는 안색도 좋아지고 볼에 살도 오른 것 같았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태어날 때보다 훨씬 못했다. 비틀대는 걸 보이고 싶지 않은지 몇 발짝 걸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 안 나가는 게 좋겠어. 어렵게 이만큼 회복했는데 감기라도 들어봐. 나한테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실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불벼락이 떨어질걸.
시키는 대로 해서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조금만 더 참을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공포도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영묘를 참담하게 했다. 영묘는 헛것에 짓눌린 것 같은 억압적인 평화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단지 내의 벚꽃이 거짓말처럼 다 져버리고 불린 공원의 개나리 진달래도 자취도 없이 사라진 날, 봄을 탄다 싶게 기운이 땅으로 잦아드는 걸 겨우 추스리며 산책에서 돌아오는데 단지 진로에서 장이 서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산지 직송의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을 파는 장의선이 많이 이용해달라는 부녀회의 방송을 들은 것 같았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시끌시끌하고 활기차 보였다. 슈퍼에서 포장된 야채나 생선을 말없이 주워 담는 것보다 한결 사람 사는 맛이 났다. 시퍼런 고등어도 사고 싶고 부드러운 혀를 날름대고 있는 개쪽에도 사고 싶고 노랗게 장다리가 오르려고 하는 봄동도 사고 싶었다. 그런 것들이 먹고 싶은 것하고는 달랐다. 실제로 아쉬운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고등어 같은 건 거들떠도 안 보는 집안이었다. 냉장고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비싸고 싱싱한 것들이 그득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본 게 언제적인지 몰랐다. 이사를 하고 퇴원을 한 후에는 경우의 약뿐 아니라 모든 생필품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시댁으로부터 공급되었다.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서 다달이 내야 하는 공과금까지 시집 쪽으로 자동이체가 돼 있어서 영묘는 돈 쓸 일이 없었다. 영묘는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흥정을 하고 돈을 주는 행위를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상행위가 그렇게 눈부신 줄은 미처 몰랐다. 몇 달 전까지 살림을 하던 끝이니 고등어 살 돈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부잣집 며느리지 생활비는 늘 빠듯했으니 목돈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로 생활하는 게 송시가의 법도라는 걸 일러주면서 저축에까지 정해준 게 시어머니였다. 그러나 그때는 아껴 쓰는 재미라도 있었다. 전혀 경제권 없이 풍족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못할 노릇인지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르리라.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나는 얼마나 멍청이인가. 돈을 써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 영묘는 오래간만에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고 경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을 나왔다. 택시를 잡아 타고 A병원으로 갔다. 오전 진료가 끝나갈 무렵이어서 얼마 안 기다리고도 영빈을 만날 수가 있었다. 어떻게 지내냐? 많이 힘들진 않고? 내가 힘들려니 하지 마요. 하나도 안 힘드니까. 다행이다. 근데 웬일이냐? 이 오빠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냐? 오빠, 나 돈 좀 주라. 꾸물꾸물 하다가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버렸다. 영빈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좀 주라. 응, 오빠. 영묘는 눈물이 나려는 걸 얼버무리기 위해 짐짓 혀짧은 소리로 어리광을 부렸다. 너 뭐 시댁 어른들 모르게 일 저지른 거 있냐? 혹시 나 그런 위임 못 되는 거 오빠도 알잖아요. 내가 시집살이 할 때 오빠가 엄마나 언니한테도 안 알리고 한복이랑 홈웨어랑 사서
우리 시댁 식구 몰래 구매구매 날라준 생각 나요? 난 아직도 그때처럼 맹추라우. 그때 오빠가 나를 공경해서 안 구해줬어도 내가 시집을 못 살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빠가 돈 안 줘도 큰일 날 일도 들통날 일도 없어요. 그냥 숨쉬기 조금 편해보려고. 도대체 무엇을 쓸 건데? 큰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자꾸 물으면 나 안 달랠 거야. 영묘가 앵돌아지면서 일어서려고 했다. 힘없는 위협이었지만 져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냥 보내면 내 마음은 편할 줄 아냐? 가자. 지하에 현금 지급기가 있으니까. 현금 지급기 앞에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영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빈이 지급기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최고액을 빼내고 나서 재차 카드를 넣는 걸 보고는 그만해도 된다고 못하게 했다. 허둥대며 돈다발을 핸드백에다 구겨넣는 영묘를 보고 영빈은 점심 전이면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저 인사로 해본 소린데 영묘는 쉽게 승낙을 했다. 그러나 구내식당은 병원 냄새가 나서 싫다고 했다. 뭐가 먹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너 혹시 또 애 가진 거 아니냐? 그런 농담 싫어 오빠. 영묘가 이 말을 몹시 찡그렸기 때문에 영빈은 미안해서 얼른 가까운 호텔 뷔페가 어떻겠냐고 물었다. 호텔은 좋은데 뷔페는 걸씬 틀린 것 같아서 싫어. 좋은 분위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시중받으면서 우아하게 먹고 싶어. 그래서 남매는 가당치 않게도 점심을 호텔 양식장에서 정식식이나 먹게 되었다. 영묘는 쫓기듯이 조급하게 칼질을 하면서 남은 음식 처치하듯이 맛없게 먹어치웠다. 영빈은 그런 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고 한마디 했다. 영묘야, 음식을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먹냐?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니까. 평소에 영묘답지 않게 쇳된 소리를 냈다. 영빈은 그 말이 이 세상에 죽고 사는 일 외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누이가 그렇게 황폐해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에 오라가 치밀었다. 엊그저께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났다. 어머니도 사위가 폐병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요새 세상에 그 부잣집에서 폐병 하나 얼른 못 고치고 그렇게 오래 고생을 시키다니 하는 한탄을 줄창 입에 달고 다녔다. 사돈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무리 성의를 보여도 눈에 차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어머니의 큰 고민거리였다. 며칠 전에는 태어난 영빈의 환자가 집으로 홍삼을 보내왔다. 그게 홍삼 중에도 극상품이어서 고가라는 걸 알고 어머니는 손수 딸네 집에 들고 가고 싶어 했다. 이 정도면 부잣집에서도 알아주겠거니 노인에 닿은 으쓱한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딸네 집에 다녀오는 어머니는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였다. 마침 사돈 마님을 만난 모양이었다. 비싼 선물을 가지고 갔으니까 사돈 마님을 만난 것은 바라던 바랄 수도 있었다. 서로 극진히 반겼고 좋은 말로 위로도 하고 덕담도 하면서 길지도 짧지도 않게 머물다가 나온 것까지는 좋았다. 어머니가 택시를 잡으려는데 사돈 마님이 자기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잡아 끈 것까지도 안 그랬으면 섭섭할 일이지 조금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차 안에서였다. 기사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어 귓가에서 소근거린 소리가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다. 상국 애비는 목이고 애미는 금 아닙니까? 애비는 목 중에도 작은 나무인데 애미는 땅이나 물속의 금이 아니고
칼이나 도끼를 만드는 금이라지 뭡니까? 상극이죠. 말이 끔찍해서 안 하지 남편 자불사주 아닙니까? 결핵증이야 요즘 세상엔 병축에 들지도 않는 병인데 그래서 그렇게 오래 끌게 돼 있다는군요. 언짢아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니까 말씀이지 아무한테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회장님도 모르시는걸요. 그렇지만 염려 마세요. 우리 단골 스님이 애미사를 제하는 비방을 쓰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소리를 전하면서 딸이 애물이라고 했다. 그렇게 점치는 거 좋아하는 집에서 맏며느리 볼 때 사주도 안 봤을 리가 없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싶은 걸 줄이 참듯 참은 것도 딸 가진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였다. 영빈인들 어머니를 위로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출가 외인이에요. 그만 잊어버리세요. 벌컥 역정을 내서 다시는 어머니가 그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못하게 윽박질렀다. 영묘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나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다. 돈을 껐다는 걸 그새 잊어버린 걸까? 불안해진 영빈이 뒤따라가 얘가 왜 이래? 황급히 말리려고 하자. 왜? 난 오빠한테 점심 한 끼도 사주면 안 돼? 하면서 눈을 흘겼다. 영빈은 누이가 핸드백에서 돈다발을 꺼내 세는 동안 야, 이런 데서 현금 내는 게 어딨냐? 하면서 재차 말리면서 먼저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했다. 오빠야, 나 좀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카드 위로 앙상하게 마른 손을 덮쳤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영빈은 누이의 공허하게 번들거리는 시선에 놀라 먼저 눈길을 피했다. 영묘는 장난감 돈을 세는 어린아이처럼 진지하게 돈을 세주고 나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걸어나갔다. 잘 먹었다, 영묘야. 영빈은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중얼대며 뒤쫓았다. 그러나 영묘는 영빈이 태워주겠다 할 새도 없이 냉큼 택시를 잡아타고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손을 팔랑팔랑 흔들어댔다. 택시가 영빈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마치 누이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졸이며 그 꽁무니를 지켜보았다. 누이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에 쫓기고 있는 사람 같기도 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영묘가 서둘러 간 곳은 집이 아니라 세일이 한참인 백화점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기획상품 매장으로 뚫고 들어가 면티도 사고 쫄바지도 사고 팔부바지, 반바지도 사고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린 등산용 조끼도 샀다. 다 부피만 많은 싸구려들이었다. 신나게 마구 한 보따리 샀는데도 남은 돈을 만져보니까 두툼했다. 도저히 해안에 그 돈을 다 쓸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그러자 벼랑간 기력이 쑥 빠지면서 온몸이 잿더미가 된 것처럼 무력해졌다. 겨우겨우 집에 돌아와서는 물건에 대해서도 남은 돈에 대해서도 잊어버렸다. 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나날이 계속됐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경호에게 오늘은 좀 어떠냐고 물었고 경호의 대답은 한결같이 어제보다 훨씬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난다고 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손수 면도를 했다. 면도까지 하고 나면 정말 경호는 병나기 전보다도 훨씬 살쪄 보였다. 결혼 전 경호를 처음 어머니에게 보였을 때 어머니는 장래의 사윗감을 보고 또 보면서 뉘댁 자손인지 참으로 옥골 선풍이라고 만족해했다. 경호도 영묘도
그 고색 창연한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했으나 듣기 좋은 말이었다. 영묘는 특히 그 말을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써먹곤 했다. 그러나 지금 좋아진 경호의 얼굴에서 옥골 선풍의 흔적은 찾아지지 않았다. 부옇게 살이 찌는 건 경호만이 아니었다. 영묘도 점점 더 기운이 없고 두루뭉실해졌다. 영묘는 경호의 얼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사육당하고 있으니까 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육당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버린 상태이다. 영묘는 양계장의 닭들이 피할 수 없어서 부리를 비비듯이 경호에게 입을 맞추면서 얼굴과는 다르게 날로 앙상해지는 어깨를 품 안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도 서러웠다. 그러나 차츰 그걸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영묘는 희망의 잔혹함에 몸서리를 쳤다. 잊어버리고 있던 남은 돈을 쓸 일이 곧 생겼다. 경호에게 새로운 시술이 추가됐다. 뜸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의사를 송 회장이 보내주면서 어떻게 어렵게 그 명의를 섭외했는지를 의기양양하게 영묘에게 설명했다. 천안에사는 유명한 뜸쟁인데 당분간 천안에서는 오전에만 환자를 받고 오후에는 경호 한 사람을 위해 일부러 상경을 하기로 했다. 말기암인데 거기 가서 꾸준히 뜸을 뜨고 완치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더니 정말이더구나. 병원에서 6개월 살면 잘 산다고 한 환자가 뜸으로 고친 지가 5년이 되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니까. 그 소리 듣고 의사한테는 내가 직접 뛰어가서 청을 드렸느니라. 자식이 뭔지 이름난 의사치고는 돈을 많이 받지 않아서 그런지 조그만 진료소가 미어 터지더라. 종일 기다려도 못 본 사람은 번호표를 타고 아우성이야. 자세한 얘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했더니 꼭 고쳐주겠다는 장담은 안 하더라. 입이 무겁고 신중한 게 돌팔이는 아닌 것 같더라만 어찌나 비싸게 구는지.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시하면서 고쳐만 달라고 했더니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어렵게 승낙을 하더라. 제까짓게 돈에 회가 동하지 않고 배겨 팔자 고칠 액수를 제시했으니까. 송 회장은 귀에 있을 때마다 지금 경호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인지 생색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도 어려운 흥정에 이골이 난 장돌뱅이 같은 말투에 영묘는 질리고 말았다. 뜸쟁이는 정확하게 3시 반에 와서 6시에 갔다. 첫날 영묘는 의뢰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경호 옆에서 뜸 뜨는 걸 지켜보려고 했다. 의사는 환자를 팬티만 남기고 발가벗도록 했다. 뜸을 떠야 할 곳은 온몸에 분포돼 있다고 했다. 푸석푸석한 얼굴과는 달리 경호의 몸은 삭정이처럼 마르고 핏기가 없었다. 경호에겐 최소한도의 수치심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게 이 눌도 점도 않은 시골 의사의 유일한 카리스마였다. 환자는 마치 널에 누운 시신처럼 딱딱한 바닥에 반듯하게 뉘어졌다. 바싹 마른 몸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경호가 괴롭게 몸을 뒤틀었다. 곧 경호의 몸이 활활 타오를 것 같아 영묘는 비명을 삼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처녀적 인도를 여행하고 온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났다. 화장장에서 시체를 태우는 걸 목격했는데 장작불이 시체로 옮겨 붙기 전에 시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뒤틀더라고 했다.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오징어를 구울 때는 그 생각이 나서 토할 것 같아진다고 했다. 그 얘기는 생각났다기보다는 생생한 악몽이 되어 그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영묘의 과민한 반응에 당황했는지 의사는 그녀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고 경호도 비교적 침착한 소리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자리를 모면한 영묘도 토할 것 같았다. 겨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경호와 나눌 수 있는 고통의 한계라는 것도 영묘를 참담하게 했다. 그녀는 문 밖에서 마치 화장장 화구로 남편을 밀어놓고 난 미망인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의사가 다녀간 후 경호는 한결 몸이 가뿐해졌다고 좋아했다. 저녁에 송 회장한테서 걸려온 전화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날아갈 것 같다고 했다. 경호는 희망사항을 현실처럼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뜸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뜸쟁이는 현관에서 미적미적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뗐다. 교통비가 없다는 것이었다. 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반문하는 영묘에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큰 상급은 환자의 경과에 따라 주기로 했으니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여서 교통비는 하루에 10만 원씩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러기로 약조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이었다. 영묘는 전날 영빈이한테서 받은 돈이 남아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당장의 망신은 면할 수 있겠다 싶어 안심이 되었다. 뜸쟁이를 기다리게 해놓고 핸드백 속에 남은 돈을 세어보니 30만 원은 넘어 남아있었다. 영묘는 미처 생각이 못 미친 걸 정중하게 사과하고 우선 사흘치 교통비를 건네주었다.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교통비를 더 마련해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녁에 전화 걸어온 시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다. 아이고, 내가 그걸 깜빡 잊고 있었구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일부러 안 줬다는 것이다. 네? 일부러 안 주시다니요? 내가 왜 일부러 안 줬는지 내일 보면 당장 알 게다. 아마 그 돌팔이 시골놈 내일부터 안 올 게다. 두고 보렴. 서울까지 출장 오는 거 처음부터 별로 내키지 않아 했거든. 그런 자들은 품삯을 밀리게 해가지고 그걸 미끼로 삼아야 하느니 미끼는 점점 커지고 욕심은 나고 제가 안 걸려들고 배겨? 그게 사람 부리는 요령이다. 넌 어째 그렇게 뭘 모르냐. 덜컥 돈 먼저 주다니. 시아버지는 장탄식을 했다. 정말 그 다음날 뜸쟁이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속상해하는 게 아니었다. 돈을 받아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신비한 명의가 당장 시골 돌팔이로 변했으니까 아쉬울 건 하나도 없었다. 그보다는 재벌가의 맏며느리로서의 영묘의 자질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 같았다. 사람 부릴 줄을 그렇게 몰라서 어떡하냐는 소리를 그 후에도 여러 번 했다. 근린공원에 몽실대던 실록은 어느 틈에 기승스러운 녹음으로 변했다. 꽃이 피는 것도 지는 것도 모든 일이 어느 틈에 일어났다. 영묘는 어느 틈이란 붙잡히지 않는 시간의 단위에 공포감을 느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지 않게 되었다. 매일 어제보다 훨씬 기운이 난다고 말하면서 경호는 어느 틈에 화장실도 부축해야 갈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데도 아픈 데는 없다고 했고 어쩌다가 기침을 좀 하는 것 외에는 남보기에도 한없이 편안해 보였다. 민간요법과 체도사의 독경이 효염이 있긴 있는 모양이었다. 주기적으로 인해병원 간호사가 와서 영양주사 놔주는 일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었다. 거기다 뜸까지 떠야 하는 일은 환자의 체력상 무리여서 영묘도 뜸쟁이가 안 오게 된 것은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뜸쟁이를 그런 방법으로 떼버린 건 생각날 때마다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 뜸쟁이뿐 아니라 환자를 가지고도 장난을 친 생각을 하면 시아버지 아니라 시할아버지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는 외람된 생각으로 가슴이 떨리곤 했다. 시집과 친정에 사는 방식이 판이하다는 건 결혼하자마자 느껴온 터였다. 시집살이 할 때 가장 힘든 게 문화의 차이라는 건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서 들어서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견딜만 했다. 서로에게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소외감은 신부가 신랑에게 응석 부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구실이 되었다. 그러나 이질적인 게 밖으로까지 비어져 나가 친정에서 시집 식구들을 이상하게 보는 건 싫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왔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영빈에게 양쪽 집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건 아닐 거란 소리를 되풀이해서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달랐다. 풍속의 다름, 교양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낯설음이 아니었다. 피부나 언어가 달라도 인간끼리는 통할 수 있는 마지막 공통점,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배반당한 느낌은 쉬 지어지지 않고 오래갔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영묘는 시집 식구와 공모해서 경호를 속여먹는 일에 지쳐가고 있었다. 혼자서라도 배반을 꿈꾸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환자는 단지 통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 것일까? 저 남자는 그렇게 멍청한가? 어쩌면 영묘는 경호가 심하게 고통스러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지 않고는 진실을 공유할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통증이 없다고 마음의 고통도 없는 걸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저 남자를 마냥 속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 남지 않은 금쪽 같은 시간을 저렇게 등신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단 며칠을 살아도 살맛을 온전하게 느끼며 살아야 할 게 아닌가. 사는가 싶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길 가망이 없다고 투지를 제거시킨다면 미리 죽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암이 어때서? 암 아니라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없다. 결국은 죽을 줄 아는 게 생을 아름답고 살맛나게 한다. 안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이다. 생전 안 죽을 것처럼 여기고 무진장 욕심을 부리는 것도 결국은 속아 사는 것이다. 튀어대는 영양제나 생약이 몸을 보할지는 몰라도 환자 대신 병과 싸워줄 수는 없다. 싸울 수 있는 건 환자 자신뿐이다.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싸울 게 아닌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해도 그 또한 삶의 맛이다. 그게 가장 진미일 수도 있는 것을 공포, 분노, 절망이면 왜 안 되나?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절망이 없기 때문이다. 아, 저 멍청이. 제 몸에 대한 저 무심한 방기. 저건 죽음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영묘의 내부에 안팡진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했다. 시집의 보호막은 영묘 따위가 감히 벗어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견고했다. 경호 내에만 보호막 속에 격리시킨 채 시집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니 집안에 우환이 없었던 때보다 더 빠르고 활발하게 일상생활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유학 중인 경호의 두 동생이 귀국했다. 바로 밑에 동생 민호는 형의 결혼식 때 잠깐 다녀가서 영묘도 얼굴은 알고 있었으나 막내인 광호는 초면이었다. 민호는 학위가 끝나 귀국하기로 돼 있었지만 광호는 아직 멀었는데
애인이 생겼다고 했다. 유학생끼리인데 서로 죽고 못 살아 양가 부모에게 승낙을 얻고 아주 결혼식까지 올리고 들어가려고 같이 나왔다는 것이다. 저희끼리 만나도 잘 만났더라. 부모님이 구전한 것도 고마운데 아버지는 고급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교수라니까. 너도 알다시피 우린 워낙 부자는 안 바라지 않니. 며느리는 좀 못한 집에서 데려와야 시집 어려운 걸 아니까. 시어머니는 미처 양가가 상견례도 하기 전에 영묘 들으라는 듯이 자랑부터 했다. 막내의 혼처가 만족스럽긴 하나 여코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상견례 하기 전에 부랴부랴 둘째 혼처를 구하는 중이었다. 부자는 안 바란다고 하면서도 둘째는 재벌가와 혼맥을 맺고 싶은 눈치였다. 중매 들어오는 데가 다 무슨 그룹의 딸이나 누이 아니면 조카 딸이라고 즐거워했다. 그런 집안의 일륜 대사가 경원에는 제쳐놓고도 하나도 아쉬울 게 없이 잘만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영묘는 문득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곤 했다. 물론 아주 영묘를 따돌리는 건 아니었다. 선 보는데 같이 나가야 할 적도 있었고 궁합 보는데 같이 따라가야 할 때도 있었다. 결혼식은 형보다 나중에 하더라도 상견례는 먼저 하자고 막내가 졸라서 약혼식 비슷한 상견례를 하게 되었다. 그때는 시집에서 영묘에게 비싼 옷을 해주면서 상국예비만 아프지 않았으면 이런 경사가 없으련만 하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건 영묘에 대한 동정에 불과할 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경호의 명이 병원에서 말한 시한부에 임박한 시점이었다.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아 약식으로 해치우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련만 대강 넘어가도 될 진부한 절차까지를 시집 식구들은 잘도 챙겼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남자 쪽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여자 쪽에서 부담해야 할 몫을 칼같이 잘라 단 한 푼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도 저런 절차를 밟아 이 집 며느리가 된 것일까. 경호한테 눈이 멀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한 처녀적이 아득한 옛날 같았다. 빈번한 맞선 끝에 민호의 혼처까지 확정이 되었다. 학원 재벌의 딸이라고 했다. 학원 재벌이란 말에 영묘가 약간 비웃음을 보였던가 막대한 현금 동원 능력을 가진 알부자라고 했다. 인물들이 좋은 집안이었다. 민호도 광호도 젊고 잘생기고 건강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자신감과 행복에 겨워 남을 배려할 줄 몰랐다. 경호가 곁에 있을 때 그들의 젊음은 더욱 빛나서 잔인한 것이 되었다. 저들 처가에도 구닥다리 노인이 있다면 옥골 선풍이라고 말하겠구나. 영묘는 쓰라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다행히 그들은 자주 형을 보러 오지 않았다. 채도사가 계룡산에 있는 암자에서 송시가의 장손한테 붙은 온갖 잡기를 물리치는 경을 100일 동안 읽고 있는데 거진 100일이 다 돼간다고 할머니가 알려줬다. 마지막 7일은 서울 와서 환자 내에도 동참한 가운데 마무리를 해야 최대한의 영험을 볼 수 있다고 채도사가 통고해 왔다는 것이었다. 볶아 치듯이 두 시동생의 혼사가 정해지고 나서 미처 숨돌릴 새도 없이 또 일을 치러야 할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할머니도 영묘를 안쓰러워하는 것 같았다. 이건 순전히 내 주머니 돈으로 내가 바치는 정성이니 아무 말 말고 마지막 한 일에는 네가 좀 같이 수고를 해다오. 송씨 집안엔 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도 모르는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 여럿 있단다.
나만 아는 귀신을 채도사가 조목조목 들춰내는 걸 낸들 어쩌겠니.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너도 보다시피 그동안 우리 경우 얼마나 좋아졌냐. 그게 다 채도사가 부처님 도력으로 귀신들을 힘껏 누르고 있기 때문이란다. 너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알았자? 할머님은 지금 그이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회스럽게. 중병에 더하지 않으면 낫는 게지. 뭘 더 봐라. 100일 독경만 끝나면 훌훌 털고 일어날 테니 두고 보렴. 할머니뿐 아니라 시집 식구들은 다들 경호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려니 믿는 눈치지만 경호가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요즘 들어 부쩍 자다가 길게 괴성을 질러 옆에 사람을 놀래키는 일이 잦았다. 가위 눌리는 것 같아 흔들어 깨우면 깨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을 계속했다. 아프냐고 물으면 꿈에 가슴과 어깨를 난도질 당하는 끔찍한 꿈을 꿨는데 그때 아팠던 게 남아있어서 그렇지 정말 아픈 건 아니라고 했다. 낮에도 느닷없이 음산한 신음소리를 낼 적이 있어서 아프냐고 물으면 아픈 것도 같고 안 아픈 것도 같다고도 했고 직접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한 달이 건넌 것처럼 간접적으로 아프다는 이상한 소리도 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아픈지 모르겠어. 마치 구두 신고 발등 긁는 것처럼 뭔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미치게 답답하다고 했다. 경호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것은 일찍이 없었다. 영묘는 그런 변화가 두렵고도 반가웠다. 간접적인 통증이 어떠한 건지 짐작이라도 해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사이에 경호의 병이 경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방해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상상력은 채도사가 송씨 집에 붙어 다니는 나쁜 귀신을 필사적으로 누르고 있는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졌다. 100일 기도의 마지막 7일을 환자의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건 도사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어서 가족의 정성으로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서가 아닐까. 이 지경에서 그것이 검부러기 같은 희망이라 해도 매달리고 싶었다. 태어나고 여지껏 영묘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경호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되었다. 더 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믿을 건 할머니밖에 없다는 서러움 때문이기도 했다. 집안 식구들이 다들 민호와 광호의 배필 정하는 일에 희색이 만면해서 살판난 것처럼 바삐 돌아갈 때도 할머니만은 식구들이 그런 경황이 있는 걸 마땅찮아 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수심이 통하고부터 영묘는 할머니가 무섭긴 해도 내 편이라는 것 하나는 믿어도 될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경을 읽기 위해선지 채도사는 머리만 깎지 않았다 뿐 스님과 다름없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 장삼 비슷하게 넉넉하게 만든 잿빛 개량 한복에다 염주를 걸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걸쳐서 밤색 가사까지 두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보료 위에다 방석을 2개 더 포개서 마련한 높은 자리에 채도사가 정자했다.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영묘는 채도사 앉을 자리 좌우에 촛불을 켜고 앞에는 향을 피우고 2번 큰 절을 올렸다. 환자는 절은 안 해도 되지만 경을 읽는 동안 일어나 앉아 있어야 된다고 했다. 독경은 1시부터 4시까지 꼬박 3시간이나 걸렸다. 그 시간대가 환자에게 맞는 시간대라고 했다. 이미 계절은 복중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 시간대는 하루 중에도 가장 더운 때였다. 거실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병실에서도 그다지 더위를 못 느꼈었는데
채도사가 독경을 시작하고부터는 방안이 한증막처럼 눅눅하게 달아올라 땀이 줄줄줄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도사님은 경을 읽는 동안은 물은 마셔도 주스 같은 건 안 된다고 할머니가 일러주었기 때문에 얼음을 채운 생수도 옆에 대령해 놓고 있었다. 채도사는 자주 물을 마시면서 땀도 많이 흘렸다. 광택이 나도록 유난히 빤질한 얼굴이 경호의 창백한 병색과 비교가 되어서 그런지 어디 바닷가에라도 다녀온 건지 알맞게 그을은 게 꼭 구리를 입혀놓은 것 같았다. 그 위로 흐르는 땀도 만지면 구릿빛 진이 묻어날 것처럼 끈끈해 보였다. 미쳐버릴 듯한 더위였다. 채도사는 불경책과는 따로 한지에 적어온 것을 영묘에게 주면서 재난을 소멸케 하는 중요한 경이니 그 대목을 읽을 때는 영묘도 따라하라고 했다. 나무 사만나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나남 다냐랴 옴 카라 캬헤 캬헤 훔훔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딛다 딛다 디리디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하바. 영묘는 모기 소리처럼 갸냘프게 따라했지만 채도사와 화음이 안 되어 모래처럼 겉돈다는 걸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기 목소리에 놀라 꿈에서 깬 듯 여기가 도대체 어디이며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인가 하는 강한 의문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런 생각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정신을 서늘하게 했지만 곧 굴이 녹은 물이 목소리로 바뀐 것 같은 채도사의 독경 소리에 지고 말았다. 시간까지도 엿가래처럼 늘어나 시간 감각이 마비됐을 무렵에나 독경은 끝났다. 제호탕이란다. 도사님이 여름에 즐겨 드시는 음료니까 독경 끝나고 나면 내놓도록 해라. 할머니는 음료와 한가까지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채도사는 차게 식힌 제호탕과 한가를 딱 한 개만 먹고 일어났다. 할머니가 서울서 편히 머물라고 호텔을 정해줬지만 서울 근교에 친구가 신장 개업한 절에서 머물겠노라고 했다. 신선의 음료 같은 신비한 느낌을 주는 제호탕 먹으니므로 어떻게 신장 개업한 절이라는 청격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지 출신이 필요한 건 어떻게라도 드러나고 마는구나. 격렬할 꼬투리가 생긴 걸 고소해하고 있는데 한층 정떨어지는 소리를 했다. 현관에서 눈을 내리깔고 아주 난처한 듯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큰 정성을 들일 때는 무엇보다도 부정을 안 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부정 말입니다. 부부 합방을 금해달라는 거죠. 힘드시더라도 겨우 일주일이니까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양주가 워낙 한창 나이라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말씀드린 겁니다. 채도사가 내려 깔았던 눈을 슬쩍 한번 치뜨면서 희미하게 웃었다. 희미하지만 유들유들한 미소였다. 영묘의 뜨악하던 증오와 경멸이 사리처럼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올랐다. 할머니는 행여 도사 대접하는 절차에 소홀함이 있을까봐 첫날은 지켜보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너희끼리 하도록 하라고 했다. 할머니도 경호 내외가 힘들어한다는 건 눈치챘는지 벌써 하루가 갔잖니. 엿새 남았다. 엿새만 지극정성을 다하거라. 반드시 영검을 볼 테니. 라고 위로해주고 도사를 뒤따라갔다. 영묘는 복덩이와 사리로 불화로처럼 달아오른 몸을 샤워로 식히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매사에 수동적이던 경호도 채도사한테는 강한 적개심을 나타냈다. 당신까지 도사 하지 마. 당신 바보야? 돌팔이만도 못한 땡추를 가지고. 이러면서 눈을 부라렸다. 기운이 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눈에 정상적인 감정이 생긴 게 반가웠다.
그게 비록 증오에 의한 거라 해도 영묘에게는 일루의 희망이 되었다. 그러지 말아요. 할머니가 당신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당신한테 붙은 송씨 집안의 나쁜 귀신들을 물리쳐줄 귀인을 만난 거라고요. 보통 스님들이 그런 굳은 일을 하려 들겠어요? 땡추면 어때요? 채도사는 귀신을 볼 줄 안답디다. 우리 집안에 귀신이 왜 하필 나한테 붙겠어? 귀신을 보았다는 것보다 그게 더 큰 사기야. 귀신이 사람 보고 붙소? 재수 나쁘면 걸려드는 거죠. 그래도 귀신이 있다는 건 믿나 보네요. 할아버지 생존에 계실 때 난 아직 어렸지만 공사판에서 사고사한 가족들이 보상 문제로 집까지 몰려와 울고불고 농성까지 하는 걸 몇 번이나 봤어. 어렸을 때고 우리 집 사업도 지금과는 될 것도 아니게 영세할 때였지만 피해자한테 좀 더 잘해줄 수는 없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인정 없고 인색한 분이란 인상은 지금까지 박혀 있어. 그들이 원기가 됐다고 해도 왜 나한테 묻겠어? 조금은 기분 나쁜 얘기였지만 경호하고 그 정도라도 상식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영묘는 기뻤다.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정신이 매갈이 없이 주저앉는 걸 지켜본다는 게 더 견디기 어려웠다. 영묘는 마치 못 먹이고 못 입힌 자식 올림픽에 내보내는 가난한 애미처럼 경건하게 정신력의 승리를 기원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경호는 땡추가 경 읽는 동안 일어나 앉아 있지 않겠다고 했다. 경호에게도 저런 면이 있나 싶게 단호했다. 채도사는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호의 거부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다음 날 경호는 영묘에게 당신이 그 땡추한테 날아갈 듯이 절하는 건 차마 못 봐주겠으니 하지 말라고 했다. 만일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그건까지 했다. 경호가 땡추를 참을 수 없어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 노릇을 도중에서 그만둘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생각나지 않았다. 영묘는 도사를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환자가 원하니 큰절하는 걸 생략해야겠다. 만약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면 거실에서 미리 받고 들어가라고 청했다. 웬만하면 생략하는데 동의할 줄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받죠 하면서 소파에 걸터 앉았다. 영묘는 2번 연거푸 큰절을 하면서 일부러 광을 낸 것처럼 반질반질한 도사의 얼굴에 깊숙하고 길다란 손톱 자국을 내고 싶다는 광포한 갈망으로 치를 떨었다. 병실에서 경 읽는 걸 듣는 동안도 나모 사만나 못다남을 같이 읽는 동안도 그 갈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갈망이 갈증이 되어 목구멍을 옥죄왔다. 나흘째 되는 날, 7일의 가운데 날, 오늘만 넘기면 과반수가 넘는다고 억지로 인내심을 다독거리는데 경호가 벼랑간 기발한 소리를 냈다. 어디 성경 없어? 코란이라도 괜찮아. 땡추를 혼내줘야겠어. 간접적인 통증을 호소할 때처럼 섬뜩한 비명을 계속해서 질러댔다. 성경이나 코란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물어봤댔자 논리가 통하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눈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건 일말의 광기뿐 인격체로서의 정상적인 감정은 다 나가버린 사람이었다. 성경이든 코란이든 대령하는 것밖에 그의 비명을 멎게 할 방도가 없겠는데 집에 코란이 있을 리는 없고 성경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빈약한 서재에서 그것도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한시가 임박하고 있었다. 도사는 시간을 칼같이 잘 지켰다. 급하게 허물어져가는 경호를 땡추에게 보이기 싫었다. 마침 성가책이 눈에 띄었다. 급한 마음에 그것도 반가워 가져다 주었더니 성경책인 줄 아는 것 같았다.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그의 머리맡에 땡추가 잘 볼 수 있도록 놓아두라고 했다. 누가 이기나 내가 싸움을 걸 테니 당신은 구경만 해 하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곧 도사가 도착했다. 거실에서 큰절받는 절차를 유의하게 즐긴 도사가 병실로 들어가 경호한테 의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성가책의 시선이 머물자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미소였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도사도 유난히 땀을 많이 흘렸다. 영묘는 미칠 듯한 더위를 견디며 구리를 입힌 것 같은 도사의 얼굴에 핏빛 선연한 손톱 자국을 내고 싶다는 갈망으로 10손가락이 뾰족한 송곳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경을 다 읽고 난 도사가 느긋하게 웃으면서 경호에게 말을 시켰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오늘은 경을 읽는데 산매 중에 예수가 나타났지 뭡니까? 산매 중에는 관음보살, 천수보살, 지장보살, 약사열애, 만나고 싶은 부처님은 다 만나볼 수 있지만 예수가 나타나는 건 드문 일인데 마침 뵌 김에 귀하고 귀한 이 집 장손 왜 안 살려주냐고 따졌더니 예수 가라사대 반드시 살 것이다 했으니 꼭 살아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영묘는 그제서야 경호가 건 싸움의 뜻을 이해했다. 싸움은 경호가 걸었지만 도사의 적수가 되진 못했다. 도사의 간교함이 돋보이는 싸움이었다. 영묘는 이를 악물고 빈 주먹을 쥐었다. 주먹 가득히 뾰족하게 날이 선 손톱들이 만져졌다. 거실에서 도사한테 제우탕을 내놓으면서 내일은 거실이 아닌 현관에 딸린 작은 방에서 도사와 독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까닭 없이 그냥 도사의 얼굴을 핥을 수는 없지 않은가. 작은 방에 단둘이 마주 앉으면 도사가 틀림없이 끈적끈적한 흑심을 드러낼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틈을 보이다가 접근해 오면 여발한 듯이 그 뻔뻔스러운 낯짝을 북북 그어주고 살진 목덜미를 물어뜯고 말리라. 가해의 충동이 영묘의 피를 들끓게 했다. 도사는 그렇게 당해 싸고 말고 도사의 음탕한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꼬리도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더는 경호의 머리맡에 성가책이 보이지 않았다. 도사가 경을 읽는 동안 경호는 눈 한 번 뜨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경을 다 읽고 난 도사가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경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부부 합방은 삼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지키시나 모르겠네. 혼잣말 같기도 하고 경호 들으라는 소리 같기도 했다. 저 다 죽어가는 병자를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게 야유할 수가 있을까. 땡추의 입가가 비웃음으로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 영묘는 다시 한번 가해의 욕망으로 치를 떨었다. 영묘는 허둥대며 작은 방으로 다가상을 들여가며 에어컨 바람이 골치 아파서요 라고 안 해도 될 소리를 했다. 영묘는 제우탕 맛이 어떤지 입에 대본 적도 없었다. 땡추의 음료라는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영묘는 자기 몫으로 따로 준비한 콜라로 목을 축이고 나서 선풍기를 틀었다. 전 에어컨 바람이 싫지 않은데요. 그건 영묘가 전혀 예기치 못한 반응이었다. 작은 방에 단둘이 마주 앉은 걸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도사의 태도에 영묘는 모욕감을 느꼈다. 영묘가 콜라를 마저 마시는 걸 보더니 도사가 말했다. 저도 콜라 한 잔 청해도 될까요? 제우탕만 드신다고 들었는데. 마시는 모습이 하도 시원해 보여서요. 오라, 내가 슬슬 수작을 걸기 시작하는구나. 영묘는 속으로 그렇게 반기면서 쟁반에 크리스탈 컵과 캔 콜라를 받쳐 가지고 들어가
그의 면전에서 손수 땄다. 퍽 소리가 나자마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 손으로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으면서 영묘 앞으로 팔을 쭉 뻗어 컵을 내밀었다. 드러난 팔뚝은 얼굴과는 달리 희고 단단한 근육질이었다. 굵은 정맥이 불끈 일어선 팔뚝을 물어뜯고 싶어서 영묘는 입뿌리가 근질거렸다. 그러나 단지 콜라를 원해서 뻗어온 팔이었으므로 그녀는 왈칵 난폭하게 콜라를 따르는 게 고작이었다. 그는 콜라를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아 시원타 탄성을 지르면서 캔에 남은 콜라는 손수 따라서 마저 마셨다. 선풍기가 회전하면서 도사의 밤색 가사를 부풀리고 나서 영묘의 이마에 맺힌 진땀을 식혔다. 땀은 선풍기가 한 바퀴 돌아올 새를 못 참고 덧난 상처의 직물처럼 배어나와 앞머리 귀밑 머리를 함부로 늘어붙게 했다. 미칠 듯한 더위였다. 더위 때문에라도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았다. 꼭 정당방위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상대가 범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당방위가 가능한가? 영묘가 자신에게 때를 쓰듯이 가해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데 차도사가 서늘한 얼굴로 일어서며 앞으로 100일 기도가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라고 말했다. 안방의 경호는 경을 읽을 때처럼 여전히 미동도 안 하고 누워 있었다. 병자가 조금이라도 덜 초라하게 보이도록 덮어준 화사하게 물들인 모시 조각 이불이 미동도 안 했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영묘는 달려가서 모시 이불 위로 엎어지면서 경호의 가슴 위에 귀를 댔다. 숨결을 확인하기도 전에 경호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붉게 핏발선 눈을 부라렸다. 생기 없이 번들대는 눈이 의안처럼 기분 나빠 영묘는 눈길을 피했다.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어서 실망했냐? 이 환양년아. 어디 붙어먹을 놈이 없어 그 땡중하고 붙어먹냐? 저리 비켜 이 더러운 년아. 느닷없이 당해서 그런지 영묘를 밀치는 경호의 손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모질고 독했다. 영묘는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건강할 때도 손찌검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칠고 야비한 말투였다. 드디어 미쳐가고 있구나. 영묘는 순간적으로 그래 좋다. 같이 미쳐버리자. 우리에게 그 밖에 구원의 여지가 없다면 못 미칠 것도 없지. 영묘도 지지 않고 씩씩하게 경호에게 돌진하여 그의 넉나간 육신을 힘껏 흔들고 그리고 난폭하게 끌어안았다. 당신 이제 보니 제법이네. 질투를 다 하고. 그럼 나에게 폐병을 옮겨봐. 땡초한테 이기고 싶으면 어서 폐병을 옮겨보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증오와 경멸로 활활 타오르는 몸을 그의 몸에 밀착시키고 메마른 입술 안에 혀를 밀어넣어 보았지만 그의 시든 뿌리는 살아나지 않았다. 어차피 미친 짓이었다. 그는 격렬한 발길질까지 해가며 영묘를 밀어내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다가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싶었던지 거기 누구 없냐고 집안에 저런 환양년이 들었는데 그냥 두고 구경만 할 거냐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징징대다가 나중엔 엄마와 할머니를 불렀다. 차츰 간질의 발작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때처럼 간헐적으로 기운이 불끈 솟았다 말았다 하다가 어느 순간 축 늘어져 버렸다. 영묘는 그의 시든 몸에 희미한 인기척이 귀를 대고 하염없이 생각했다. 우리는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다니. 인간의 정신이 저 밑바닥에 마지막으로 숨어있던 것의 정체가 겨우 이런 거였나. 그렇다면 우리가 견디어낸 시간은 뭔가.
겨우 이런 꼴을 보고자 함이었다니. 영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경호의 뺨을 적셨다. 당신 울고 있군. 경호가 겨우겨우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광기가 사라진 눈이 하도 쓸쓸하고 허전하여 영묘는 좀 전에 그가 보인 안 하던 짓이 정말 있었던 일 같지가 않았다. 그것마저 환상이었던가. 순식간에 지나간 그의 살아있다는 표시가 당할 때는 끔찍했지만 지나가 버리니 허전했다. 그러나 아주 지나가 버린 건 아니었다. 다음 날도 그는 도사를 배웅하고 들어온 영묘를 보고는 발작처럼 땡초하고 몇 번이나 붙어 먹었냐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땡초하고 붙어 먹기는커녕 콜라 대신 준비한 맥주를 권할 기회도 없었다. 그는 선풍기 바람보다는 에어컨 바람이 좋다면서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음료는 역시 제우탕이 자기 몸에는 맞는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해마다 그 음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다 주시는지 처음에는 할머니 정성을 봐서 맛도 잘 모르면서 좋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만 인이 박힌 것 같다고 했다. 그런 재미없는 얘기만 하다가 내일이면 백일기도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할머니 정성을 봐서라도 좋은 결과를 봐야 할 텐데 하고 혼잣말을 했다. 마지막 날은 할머니까지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도사의 독경은 장엄하고 숨가쁘게 접신의 경지까지 치닫다가 곤두박질 치듯이 어떤 여운도 남기지 않고 정시에 뚝 끊겼다. 할머니가 진저리 치듯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영묘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황홀한 해방감을 읽었다. 내가 구리가면 같은 땡취의 얼굴에 생전 지워지지 않을 손톱 자국을 내고 싶었던 것도 결국은 숨통을 조여오는 온갖 금기와 허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을까. 결국 그녀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노연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끝까지 지켜본 마지막 날 경호는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경호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고 길을 썼지만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손수 제우탕을 도사에게 대접하며 복중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독경을 정성껏 무사히 끝마쳐준 것을 거듭거듭 치하했다. 두둑한 봉투를 건네면서 차후에 후한 시주까지 약속했다. 그리고 작별 인사로 날아갈 듯한 큰절을 올렸다. 영묘는 죄를 짓는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충분히 요염하구나 생각했다. 도사에게는 간드러지던 할머니가 영묘한테는 지엄하게 이제부터 환자가 병을 놓게 되는 건 틀림이 없을 테니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라 했다. 그러면요. 도사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미처 숨 돌릴 새도 없이 상국이 돌이었다. 상국이 나올 때는 아침 저녁 서늘해서 몸조리하기 좋은 때라고들 했는데 음력으로 돌잔치를 하려니까 나올 때보다 며칠 당겨진 듯했다. 푹푹 찌는 늦더위에 빈사에 숨을 쉬고 있는 애아비 앞에서 꼭 돌잔치라는 걸 해야 되는지 영묘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시어머니 주장이 더 강했다. 단시일 내에 두 아들 정혼하면서 발휘한 축제 분위기 연출을 이번에도 써먹고 싶어 했다. 금싸라기 같은 내 손자의 경사를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넘겼다가 나중에 맏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라고 영묘 핑계를 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영묘는 안 그래도 된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었다. 이 집안에선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큰일을 연달아 꾸미는지 영묘는 타이에 의해 돌아가는 팽이가 된 것처럼 일의 진행에 몸을 맡겼다. 상국이 낳고 얼마 안 있다 경호가 발병하고
그 할머니가 떼어다가 길러서 그런지 상국이하고는 미처 정들 새가 없었다. 상훈이는 많이 보고 싶어 했어도 상국이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뜨악할 적이 있었다. 두 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두 할머니가 상국이를 물고 빠는 것도 꼴보기 싫었다. 커서도 그들만 닮을 것 같기도 했고 그들의 소유물이 돼버릴 것도 같았다. 그런 애미답지 않은 마음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서 돌잔치에 그렇게 수동적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애비가 시퍼렇게 살았는데 돌잔치를 애비 못 보는 데서 할 수는 없다는 시집의 주장에 따라 영묘에서 치르기로 했다. 그렇다고 영묘가 따로 뭘 준비할 것은 없었다. 떡이고 돌상이고 다 맞춰오고 음식도 다 해가지고 온다고 했다. 하루 입고 말 돌쟁이 여름 한복이랑 전복, 복권 등 일습도 값비싼 봉견 숫고사로 하고 인간 문화재인가 하는 금박집에서 고전적인 금박을 박아온다고 했다. 집안내만 모이고 손님 초대는 생략하겠다면서 돈을 그렇게 처바르고 싶어하는 건 아무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경호에게 보여주는 이승에서의 마지막 선물로 삼으려는 의도인 듯했다. 그러나 도사를 질투해 난동을 부린 게 그의 정신의 마지막 섬광이었던 것이냐. 경호는 남보기에도 지극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가 다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고통에 겨워 머리를 짓짓는 자의 행위처럼 그는 자신의 정신을 짓이겨 불능으로 만들어버린 듯했다. 아이들을 보는 게 얼마만인데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안아보거나 만져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아이들도 겁먹은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기만 할 뿐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영묘는 시어머니 지시대로 화사한 한복으로 차려입고 경호도 한복으로 갈아입혔다. 경호는 시키는 대로 순순히 몸을 맡겨줄 뿐 무슨 영문인지 묻지 않았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는 것 같지 않은데 궁금해하지도 않으니까 등신 같았다. 외부 손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게 돈을 처바른 과시용의 돌상에다가 남녀노소가 극채색의 한복을 펄럭이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영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환상 속에 편입돼 중력을 잃고 떠도는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사진사가 도착하고 돌을 잡혔다. 엊그제까지 도사가 앉았던 술 두꺼운 방석에 상국이 올라앉았다. 한복이 거북해 칭얼대던 돌쟁이가 돌상에 눈이 팔려 활도 짚고 붓도 짚고 돈도 집었다. 그럴 때마다 식구들의 박수와 프레쉬가 터지고 돈을 집었을 때 제일 큰 환성과 박수가 터졌다. 돌쟁이와 엄마 아빠가 같이 찍는 순서도 있었다. 경호는 시키는 대로 했다. 김치 하니까 치에다가 입모양을 고정시키고 프레쉬가 터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다. 온 가족이 돌상을 둘러싸고 찍는 순서도 있었다. 음식과 함께 따라온 가정부들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둘러앉아 축배도 들고 식사도 한 남자들은 늦은 출근을 하고 여자들만 남았다. 그동안 눕혀진 경호에게 시할머니가 손수 들고 온 백항아리가 내려졌다. 백자 달 항아리라는 백지로 봉해 신비한 느낌을 주었다. 시할머니는 백항아리를 경호한테 내리면서 말은 영묘한테 했다. 아주 어렵게 구한 비싼 약이다. 기사 회생을 믿고 정성껏 먹이도록 해라. 백항아리를 개봉하는 일도 영묘의 몫이었다. 시할머니의 엄숙하다 못해 주술적인 태도에 질린 영묘는 조심조심 무릎걸음으로 백항아리 앞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꼬아 만든 노끈의 고리를 풀고 한지를 벗겼다. 왈칵 한약재 냄새가 났다. 병수발 드는 동안 익숙해진 냄새여서 안도하려는데 여운처럼
길게 동물적인 비릿한 냄새가 끼쳐왔다. 갈색빛이 나는 꺼룩한 액체 위에 떠있는 게 흰 비늘 같다 싶으면서 구역질이 나려고 했다. 영묘 혼자서 제 맘대로 해본 암에 좋다는 민간 요법은 거의 없었고 또 그럴 새도 없었지만 고단백 음식만은 열심히 피하도록 해온 터였다. 먹여선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영묘가 역해하고 있다는 걸 시할머니의 갈고리 같은 눈에 들킨 게 잘못이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소리도 못 들었냐. 내 비위에 거슬린다고 행여 정성이 부족해질까봐 걱정이구나. 약효의 반은 정성인 게야. 그러면서 시범을 보이듯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커다란 나무 숟가락으로 항아리 속에 액체를 떠서 경호 입에다 들이대면서 당신이 먼저 아 하고 입을 벌려 보였다. 경호가 시키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렸고 경호는 그렇게 세 숟갈을 연거푸 받아 먹었다. 그러고 나서 가슴을 움켜쥐더니 토할 것 같은 기미를 보였다. 영묘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얼른 토사물을 받아낼 채비를 한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입고 있던 갑사 남치마를 펼쳐서 들이댔다. 토사물은 한약이 아니라 피였다. 엄청난 양의 각혈이 갑사 치마를 검붉게 물들이면서 통과해 경호의 옥색 바지까지 피범벅으로 만들었다. 피를 보고 놀란 경호가 사람 소리 같지 않은 이상한 신음소리를 길게 끌며 쓰러졌다. 밖에서는 잔치상에서 가정부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 복권만 벗어놓은 돌쟁이와 그의 형이 아직도 한복인 채 나비처럼 나풀대며 장난을 치고 있는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났다. 회사로 급한 연락이 가고 119가 오고 경호는 의식불명인 채 엎혀서 나가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와 그때까지 남아있던 광호가 뒤따랐다. 잔뒤 뒷수습은 아랫사람들이 해준다 해도 아이들은 애미가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지시였다. 내가 곧 교대하러 들어오마. 당장 무슨 일이야 있겠니?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남긴 말이었다. 식사를 하던 가정부들도 우두망찰 수저를 놓고 어쩔 줄을 모르고 철부지 아이들만 희희낙낙 넘어지고 자빠지고 옷을 더럽히며 하던 장난을 멈추지 않았다. 넋나간 것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는 영묘가 딱해 보였던지 아줌마들이 아이들은 저희들이 보살필 때니 지금이라도 뒤따라 가보라고 하기도 하고 별난 댁도 다 있지. 이럴 때 의뢰 부인이 따라가야지. 노인네들이 왜 나서 뭐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 집 흉을 보고 싶어 하기도 했다. 그제서야 그러고 가만히만 있다는 게 저들에게 얼마나 못나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눈에 지지리도 못나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A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영민이하고 통화가 되자마자 영묘는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도 예상 못했던 통곡이었다. 마치 경류에 휩쓸리듯이 의지를 상실한 몸이 곧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다. 말을 어우르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영묘를 보다 못한 아줌마가 수화기를 빼앗아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을 대강 설명하고 응급실에 가서 알아봐 달라는 부탁까지 해주었다. 얼마 안 돼 영빈에게서 아직 환자가 도착을 안 했는데 언제 떠났냐고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든 영묘는 울음을 그치고 병원에 갔다 올 시간도 넘었다고 대답했다. 무슨 연락이 없냐고 영빈한테서만 자주자주 전화가 걸려오고 119에 실려간 환자는 감감무소식인 채로 시간이 흘렀다. 잘 생각하면 달리 알아볼 때가 떠오르련만 하다못해 회사나 광호의 핸드폰 번호도 생각나지 않았다. 기억이 증발하고 속이 바싹바싹 타면서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 봤댔자 죽기밖에 더할까.
최악의 경우가 위안이 되었다.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았다. 경호가 위독하니 빨리 오라는 전화는 A병원으로부터가 아니라 S병원 응급실로부터였다. 영묘가 도착했을 때 경호는 방금 운명했다고 했다. 몸에 부착된 것들을 제거하는 중이었다.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게 경호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눈이었다. 영묘가 눈을 감기려고 했지만 망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켰던 눈꺼풀은 내려앉지 않았다. 영묘는 망자의 눈귀에서 귓바퀴로 흘러내린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보았다. 핏빛 눈물이었다. 피눈물 소리를 들어보긴 했어도 정말 피눈물이 있는 줄은 몰랐다. 이제 네 댁 왔으니 눈 감으렴. 할머니가 살아있는 손자 타이르듯이 인자하고 위엄있게 말하면서 자신의 피둥피둥한 손으로 눈꺼풀을 쓸어내렸다. 그래도 망자의 눈은 감겨지지 않았다. 영묘는 망자가 그녀를 보고 싶어 눈을 못 감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뒤늦게지만 눈가림을 당하고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비로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바로 보려 했음이 아니었을까. 그는 한 번도 죽음과 맞서보지 못했다. 막판에 그가 격렬한 저기를 나타낸 것도 고작 땡추이지 죽음은 아니었다. 헛것만 보았지 한 번도 진실을 보지 못했다. 최후의 순간에야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똑바로 보았을 것이다. 눈뜨고 죽은 모습이 보기 좋은 건 아니더라도 바보처럼 끝까지 속아 산 건 아니라는 게 영묘에겐 위안이 되었다. 요절했지만 불의의 중특이 잘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완성된 삶으로 보고 싶었다. 누군가가, 아마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뜬 눈을 감기고 투명한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영묘가 마지막으로 경호의 피눈물을 입맞춤으로 닦아냈다. 시신이 옮겨지고 모여든 회사 사람들과 어른들이 장례 절차를 의논하는 걸 들으면서 영묘는 경호가 왜 A병원이 아니라 S병원으로 옮겨졌는지 알게 되었다. 시설 좋기로 알려진 영안실 때문이었다. 그걸 깨닫자 경호의 죽음은 그의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착착 오차없이 계획되어 온 것처럼 느껴졌다. 박안서 작가의 아주 오래된 농담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